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소위 갑질 경영 사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 임원의 이미지 훼손 행위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경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김동옥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 대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균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대구 경북지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드러난 이른바 갑질 경영이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황, 실태,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 김은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5천 개가 넘는 브랜드의 가맹점이 22만여 개로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만큼 그늘도 깊어졌습니다. 이른바 갑질 경영,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이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 즉 자재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1+1 할인, 사은 행사를 하면서 추가 비용은 가맹점에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수료까지 부담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시중가보다 비싼 식자재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하고 할인 행사로 인한 매출 감소, 브랜드 홍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소통을 위해 협회를 조직하는 경우 본사가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 장사를 못하게 보복하거나 가맹을 탈퇴시키고 매장을 폐업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가맹점을 활용해 수익을 높인다는 욕망과 열악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돼 파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으면서 소비자가 등을 돌려도 그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주 몫입니다. 한 프랜차이즈는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가맹점 매출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필수 물품의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식자재 재료 가격을 이른바 뻥튀기해서 수익을 올리는 관행을 방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공언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 상생 모범 방안을 요청하며 10월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본사와 가맹점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내수시장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하나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은 자영업을 키우고 내수시장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기의 프랜차이즈, 상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요?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소위 이제 갑질 경영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갑질 경영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어떤 현상,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옥 대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빵집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죠. 가맹점주로서 하시는데 그리고 이 모임에
이제 대의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갑질 경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가맹점주로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맹점주들이 자기가 4억씩 5억씩 돈을 내서 가맹점을 개설을 했는데 네. 실제로 모든 경영에 있어 갖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모든 거를 본사나 영업팀의 슈퍼바이저들이 네. 시키고 부탁하고 뭐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나.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기라든지 뭐 매월 네. 월말이 되면 네. 각 팀별로 영업팀의 각 팀별로 어떤 본부로부터 네. 요구받는 이 매출 그 영업 실적이 있겠죠. 네. 목표 영업 실적을 매출 채우기 물량. 위해서 네. 월말 되면 이것 좀 얼마 해도 이거 얼마 네. 해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뭐 목표를 달성하고자 네.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 우리 같은 경우에 한 달 영업에서 수익이 좀 나오면 네. 그거 사주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월말 되면 돈 얼마 남았다 하면서 계산을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월말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가장 큰 고충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샌드위치를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네. 시장에서 더 싸고 싱싱한 네. 야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사면 우리 수익 구조에 많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받아 구매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면 이 구매한 이 상추라든지 이거는 가들이 씻어서 포장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가격이 거의 배가 되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장사하는 거는 본사 장사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필수 품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네. 모든 거를 다 지정하고 있어서 네. 이로부터 오는 가맹점주들의 어떤 그 한탄 네. 이런 게 아마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필수 구매 물품을 가맹점 본사로부터 구입해서 빵을 만드는데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그 자재값이 시중값보다 비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밀어내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프로모션 하는 것이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이만큼 팔아라 하고서 물량을 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박한균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회의 모임이죠. 이제 프랜차이즈 네. 산업협회에서 네. 대구 경북지회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식집을 이제 직접 하시면서 그 프랜차이즈 협회 입장에서의 네.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갑질 경영에 대한 비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먼저 가슴 아프게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 수익 구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네.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위주로 커 나가다 보니 네. 이 수익 구조가 이 물류 유통이나 네. 뭐 이런 쪽에 또 백마진 네. 뭐 이런 쪽에 그 너무 포커스에 맞춰지다 보니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갑질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필수 구매 물품을 이제 억지로 맡긴다. 네, 네. 그리고 폭리를 취한다 이런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부 이제 오해가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런 일반적인 특히나 오해가 있는 게 네. 이런 공산품 특히나 이제 밖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네. 이제 가격 비교가 쉬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를 보고 10개를 생각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겠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오해가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뭐 일부 그 부실한 프랜차이즈들 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네. 또 안 그러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는 네. 걸 밝혀두고 싶습니다. 잠깐만 네. 좀 반론을 네. 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사실상 뭐 이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 네. 우리한테 공급되는 가격
네. 우리가 소매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공급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네. 일반 쇼핑가에서 네. 그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소매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네. 저희들이 왕왕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네. 항의를 하는 경우들이 네. 거의 뭐 자주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죠. 네. 우리 결국 우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는 네. 그 소비자가 봤을 때 어디 이 유통센터 어디 가니까 이거 1,000원 하던데 네. 이거 왜 2,000원에 팔아요? 이래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할 말 없죠. 네. 같은 물건인데 같은 네. 회사에서 만들었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네. 본사에 항의를 하면은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본사에서는 그 계약이 그쪽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 네. 최소한 그 끝나고 난 뒤에는 네. 재고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본사의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뭘 팔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네. 이런 구조거든. 네. 저희들 가맹점들은 사실상 매덕을 투자해서 그 가맹점에 목숨을 걸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너무나 멋대로 하는 게 자유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 소장님. 예.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점도 예, 많이 예.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예. 건의도 하시고 예, 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자 이런 갑질 경영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예, 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신뢰를 예, 예, 말씀하셨어요.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어떻게 평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게 1979년 네. 정도로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 90년대 이후에 한식 프랜차이즈가 대중화되면서 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했죠. 근데 저는 갑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늘 본사가 갑입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갑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얘기할 테고 네. 단지 의뢰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네. 이런 지금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2000년 이후에 이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좀 급획장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결국은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2008년 8월 1일부로 가맹거래사업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야 이제 프랜차이즈도 좀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자. 정보공개에서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등록된 브랜드가 지금 한 5,100개인데 네. 5,200개죠. 5,200개가 넘었죠. 근데 갑질 사례의 대표적이라는 차원은 뭐냐면 본사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본사의 수익 구조는 첫째, 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창업 예정자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네.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네. 예.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본사의 수익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이죠. 네. 그래서 개설 마진 쪽에서 기본적인 가맹금이라든지 네. 뭐 일정 정도 여러 가지 개설과 관련된 수익 구조,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로열티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인테리어 관련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그거보다는 네. 유통 마진을 통해야만 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갑질의 가장 부분은 본사가 유통 마진으로 남는데 본사가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유명한 김밥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 점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 3억 이상 투자한 김밥집인데 네. 연간 매출액이 9억 원인데 네. 그 점주가 가져가는 연간 순이익이 2천만 원대밖에 안 됐다. 네. 사실은 90년대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이면 네. 3분의 1 원가, 3분의 1 판관비, 3분의 1 순이익. 네. 이게 정상적인 창업 시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30% 정도는 수익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공정위에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의 원가는 아마 최소한 40% 이상은 될 테고요. 네.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점주가 가져가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가 못 되는 브랜드가 많은 게 네.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 김동욱 선생님, 그 본사가 갖고 가는 그 필수 구매 물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총 매출에 네. 한 달 총 매출에 거의 적으면 65%, 네. 많으면 70% 가까이가 회사에 매달 보내야 되는 네. 돈이거든요. 자재, 그렇죠. 납품 자재 대금. 자재비 내지는 뭐 네. 그 식품 구매비로. 네.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거의 70% 정도 로스까지 일부 포함하면 네. 70% 정도가 본사로 가는 거죠. 네. 나머지 30%를 가지고 집세 내야 되고 기사 인건비 줘야 되고 네. 알바 인건비 줘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전기료라든지 기본 잡비 들어가야 되고 네. 저희들 점주들 수입도 거서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오히려 이 감가상각비라는 개념까지를 도입해버리면 네.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이런 점포들이 푸지기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초기 투자비를 다 까먹고 제로된 상태에서 문 닫게 되는 네.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 갖고 살고 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에서 망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가맹점 본사 그 입장에서는 이런 유통 마진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물론 이제 본사 의존도 식자재의 본사 의존도가 높은 품종이 있습니다. 네. 높은 품종. 네. 대표적으로 뭐 닭, 네. 그다음에 제과 네. 이런 데는 이제 생지를 납품하고 하니까 이제 네.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반적인 한식 프랜차이즈들은 실제적으로 그 식자재 원가가 네.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많이 하면 40%, 적게는 35%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 차지하는 것 중에서 네. 본사가 필수 품목으로 하면 그게 50%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 중에 50%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실제 저희 브랜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일부는 물론 공산품을 다 같이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같이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네. 뒤에 백마진을 받는다든가 또 뭐 높은 마진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포의 여러 가지 그 인건비나 네. 식재 코스트를 단연간 연구를 해서 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현실과 딱 맞지 않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체득한 그런 노하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일부 부분을 갖고 네. 또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예. 보실 때 어떻게? 지금 우리 박항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네. 이런 좀 상당히 원가에 대한 포션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한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지금 식재료 원가가 대부분 한 40% 선인 네.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뭐 착하다, 우리는 원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일부 면류라든지 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0%대도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지금 유명 빵집이라든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프랜차이즈 어떤 김밥집 브랜드 같은 네. 경우는 프리미엄 김밥집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상에 보더라도 거의 아마 지금 유명 빵집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서상으로는 원가가 한 45% 이상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 표현하셨듯이 이것저것 다 넣고 나면 네. 우리 빵집은 65% 네. 이상의 원가다, 70%에 네. 육박한다. 네. 결국은 원가가 70%면 남는 것은 뭐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네. 너무나 자명한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빵집을 하시니까 이제 원가가 높은 예.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면류 가장 원가가 낮은 네. 면류 사업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원가가 높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이 이제 본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당 행위를 한다 해서 뭐 협의회도 만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의회가 법적으로 2013년부터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하면은 본사에서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 세력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맹 본사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거는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생을 위한 어떤 개선안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이 프랜차이즈 경쟁력을 낙후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뭐 사실은
어차피 프랜차이즈의 애초의 의도가 네. 본사와 가맹점주가 한 몸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계약서상의 본사의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좀 크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가맹점주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총합해서 네. 어떤 이 브랜드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총합하는 단체, 네. 이게 가맹점주 협의회죠. 네. 저는 근데 건전한 브랜드라면 네. 이런 가맹점주 협의회를 본사에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본사에서 지원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곧 소통하는 프랜차이즈의 모습인 거고요. 네. 그게 순간적으로는 점주들이 우리 본사를 딴지 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브랜드로 가야만 저는 가맹점주도 살아야만 본사가 살 수 네.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죠. 네.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뭐 양성화, 뭐 활성화 이런 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폭탄을 맞은 게 저희들 브랜드 가맹점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실하게 납세를 그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다 신고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네.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세금 폭탄을 두드린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가맹사업부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세금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세금 문제를 거의 뭐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뭐 합의하고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시점에 이제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점주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점주협의회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초기 만들어지는 과정이 태생 과정이 본사와 같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사유로 네.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네. 다른 그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보다는 네. 본사와의 협력이 그런대로 네. 되는 편입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저런 딴지 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모 업체들 보면 네. 이 점주협의회를 거의 노동조합 파괴하듯이 네. 점주협의회를 파괴하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점주협의회가 나름대로 이래 뭐 그 말을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사실 네. 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공유하는 사실은 상생해야만 사는 게 본사와 가맹점의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네. 뭐 브랜드가 망하면 사실상 본사도 망하고 저희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파괴하는 거를 본사의 어떤 그 뭐 중요한 업무 목적같이 생각하는 네. 그러면서 다른 어용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서로 경쟁시키고 네. 이런 일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협의회 회장이라고 내지는 부회장이라고 계약 기간을 가맹점 계약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지 않아서 네. 소위 이제 계약 파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간 가족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네. 이런 일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재의 가맹 본사들이 가맹점이나 가맹점주협의회와 상호 공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 주면 네.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한균 사무총장께서 그 관계하시는 그 프랜차이즈 네. 그 브랜드에는 이제 협회가 있습니까? 가맹점주들의? 네, 그 별도로 만들어진 업체는 없고 네. 수시로 소통하는 통로는 네.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뭐 가맹점주 협의회는 뭐 헌법으로 보장된 부분이고 네. 또 가맹점 협의회가 있는 부분들은 뭐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가맹점 협의회가 네. 마냥 노조같이 네. 어떤 부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본사와 같이 상생의 모토를 가지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편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물건 값이 비싸다.
근데 본사에서는 미리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놓은 상태일 네.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마냥 그 노조와 같은 그런 어떤 한 부분은 무조건 양보를 하는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는 꼭 그 프랜차이즈의 상생에 꼭 기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하는 것들은 네.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계에 보면은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예. 이 지금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150조의 규모 그리고 5천 개가 넘는 브랜드 22만 개가 넘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또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박한규 사무총장께서 이런 이제 공급 과잉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 그 프랜차이즈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서 등록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긴 하나 네. 지금 현재 직영점 하나 없이 네. 정보 공개서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은 아이템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현재 현 시대에 맞는 어떤 유행하는 아이템을 카피를 한다거나 해서 정보 공개해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흐려지고 네. 또 뭐 그 경쟁이 포화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향해 버리는 네. 또 그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네. 이런 아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진입 장벽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네. 예를 뭐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도 네. 뭐 직영점을 몇 개 이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서 이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지적 산업입니다. 그 여러 가지 노하우와 또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그 숙련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 점주한테 그 노하우를 불려주면서 어떤 러닝 게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걸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포화되어 버리고 네. 또 하향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 시장 자체가 네. 죽어버리는 네.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억이 훨씬 넘는데도 프랜차이즈가 1,300개 정도라고 예.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개가 넘고요. 예.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물론 이제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아지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너도 나도 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래 가맹점을 하면서 시장을 쭉 보면 네. 느끼는 게 네. 어떤 한 회사 한 프랜차이즈 본부 회사가 네. 사실은 하나의 브랜드에 정말 집중해서 네. 그거를 보다 잘 키우고 내실 있게 키워내서 네. 가맹점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네. 이카는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네. 거의 유사 브랜드를 뭐 하나 좀 잘 된다 싶으면 네. 유사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서 네. 뭐 이건 형제도 아니고 이 요새 아이 낳기 둘 낳기 셋 낳기 하는데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 많이 낳기를 경쟁을 네. 한다고요. 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과잉돼서 과잉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사들이 이 개설 가맹점을 내는 데 대한 이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거를 막 내고 자기 브랜드가 한 상권에 있는데 네. 그 옆에 또 유사 브랜드를 자기 회사에 또 내고 네. 이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시켜 갖고 점주들만 이 포화 상태에 된 이 상권에서 죽어나는 거잖아요. 네. 점주들이 죽어나가도 본사는 이익이라면 본사는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본사들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같은 브랜드끼리도 뭐 원래 저희들 내부에는 500m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더 이 출점할 수 없도록 네. 그런 어떤 그 내부 협약을 통해서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거의 뭐 무력화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네요. 네. 자주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사 브랜드를 바로 옆에 내버리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태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점주 입장에서는 열나지요. 네. 정말 화납니다. 네.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빵집 옆에 떡집 내고 또 뭐 우동집 옆에 칼국수집 내고 그런 셈이죠. 그렇죠. 같은 브랜드는 아니라도 예. 유사 업종이니까 이제 고객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년 전에 그 쥐식빵 파동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사실 A라는 브랜드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B라는 더 유명한 브랜드가 앞에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럼 A라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저 가맹점만 없었으면 우리 브랜드가 먹고 살 텐데 네. 저 브랜드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매출이 반토막 났다. 네. 저 브랜드를 죽여야 된다. 네. 그러면서 주식빵을 넣는 거, 이 주식빵을 만들었다. 이런 참 슬픈 네. 이런 상권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그 공급 과잉 문제가 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 내부에서도 지금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수명 곡선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네.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급 과잉의 원인들을 저는 좀 첨예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공급 과잉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 책임도 큽니다. 네. 사실 2008년 8월 1일부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직영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 가맹거래사업법을 발효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에 2009년, 2010년 이 무렵에 프랜차이즈 활성화책을 냈단 말이에요. 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권의 어젠더는 고용 창출이었죠. 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저런 A라는 치킨 브랜드 1,000개, 저런 브랜드 뭐 2,000개, 3,000개, 저런 브랜드를 100개 양성해 버리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맹점 1,000개 이상 확보한 양재래 프랜차이즈 본사 100개 육성하겠다. 네. 이게 2009년 말에 나온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 기획형 프랜차이즈를 양산하게 했고 뭐 너나 없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요즘도 보면 최단 기간 400호점 달성, 네. 최단 기간 500호점 달성 네. 이런 게 마치 어마어마한 실적을 자랑하는 문화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다. 즉 네. 이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오픈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 또 마찬가지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기획형 프랜차이즈는 또 기획형 부동산 업체하고 또 링크가 돼 있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너나 없이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걸 검색하면 다 기획형 부동산에 다 링크가 돼 있고 네. 그 기획형 부동산에서는 또 프랜차이즈하고 연결돼서 어떤 게 뭐가 뜬다고 하면 단기간 내 동일 업종 브랜드가 뭐 30개, 40개, 네. 50개가 한 번에 생겨버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갑자기 많이 생기고 네. 또 갑자기 많이 생긴다는 것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돼 왔던 게 우리나라 창업 시장,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시장의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확한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저희들 브랜드만 해도 예.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저쪽에 대구 달서구 구병원점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 동일 브랜드 가게가 거의 한 2km 정도 떨어져가 있었다고요. 네. 전까지는. 네. 당연히 영업 실적도 좋았겠죠. 네. 지금 현재 거의 세월이 10년 세월인데 네. 지금 그때의 매출액을 따라가질 못한다고요. 네. 모든 비용은 이만큼 올랐는데 예. 매출은 그때보다 떨어져 있는 게 지금의 거의 대부분 뭐 저희들 브랜드 가맹점의 현실들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신규 가맹점을 막 내주면서 네. 거의 뭐 앞에 하나 생기고 뒤에 하나 생기고 옆에 하나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전국 가맹점이 몇천 개로 늘어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브랜드끼리 경쟁해야 되는 네. 이런 구조가 현재에 와 있는 네. 그게 정말 가장 큰 네. 원인을 제공했던 게 아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 미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우리 김동욱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브랜드도 포화 상태고 가맹점도 포화 상태인데 왜 자영업자들이
이 가맹점을 하려고 할까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네. 퇴직하고 나오면 할 수 있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자영업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네. 젊은 날부터든 어쨌든 간에 최소한 몇 년 이상을 네. 그 한 분야에서 자기가 정말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그래서 뭔가 브랜드 하나의 어떤 그 특성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창업하는 게 네. 자영업 창업의 아마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정년도 되기 전에 나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분들이 지금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놀 수는 없어요. 뭔가 수입이 있어야 돼.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현실적으로는 프랜차이즈일 네. 수밖에 없게 네.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언론의 역할도 큽니다. 네. 네, 우리나라 언론은 포털 사이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창업할까? 네. 뭐 무슨 특정 빵집 창업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모든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노출이 되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언론에서 창업 기사를 검색하면 네. 프랜차이즈 정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럼 언론도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도 광고가 되는 쪽은 프랜차이즈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 트렌드도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로 얘기를 하는 네. 즉 어떻게 보면 창업 시장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네. 지금 우리나라 1,500만 예비 창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해야 안정적이고 네.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성공률이 높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네. 저는 언론이 제대로 이 시장의 감시 기능을 좀 떨어뜨렸다라고 네.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 적어도 9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90년대는 그냥 웬만한 브랜드 하면 그때는 먹자 브랜드, 입자 브랜드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2000년 이후에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이런 게 오면서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판매업 쪽의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사실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다 가져갔고 네. 결국 외식업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요즘 뭐 홍대 같은 이런 대형 상권에 가서 보면 한 달에 거의 한 100여 개 가게가 새로 생기고요. 네. 또 100개가 없어지는데 네. 없어진 가게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패 점포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2만이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비가맹점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수가 560만 자영업자이거든요. 네, 네. 560만. 그 중에서도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이 한 22만 명. 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음식점이 한 70만 개인데 네. 그 중에서 70만 개 중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은 아까 22만 개 점주 중에서 한 76% 정도가 외식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0개, 15만 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이기 때문에 네. 70만 개 대비 15만 개 하면 전체 음식점의 한 거의 23% 정도가 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죠. 네. 이건 일본하고만 비교한다고 그래도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이건 뭐 우리나라 70만 개 음식점인데 외식시장 자체가 일본은 1억 2,700만 인구인데 음식점 수는 한 75만 개, 80만 개가 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급 과잉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막 개수뛰기 많이 하는 네.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단기간 내에 많이 생기는 현상. 네.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이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유통 마진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렇죠. 가맹점 확보 이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본사 봐야 입장에서는. 되고요. 네. 요즘 강의장에 가서 창업 예정자분들을 만나보면요. 네. 매장 하나를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교육생들의 꿈은 프랜차이즈 CEO입니다. 네. 예. 그냥 매장이라도 하나라도 운영을 해보면서 네. 내가 해보니까 야, 이 점포형 사업자가 야, 저는 기업형 CEO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하면서 자연적으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창업 시장에 녹화하면서 그냥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있으면 됩니까? 네. 이런 현상이 저는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왜곡된 단면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과잉의 아주 중요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상생의 구조를 만들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지난달 7월 18일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맹 본사의 그 필수 구매 물품 상세 내역, 그러니까는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이 자재의 내역, 그리고 이 또 자재비를 얼마 받고 거기서 얼마 남기느냐,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제 반발이 큰데요. 그죠? 박한균 사무총장님, 그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 촉구,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일반적인 뭐 제품, 네. 또 일반적인 공산품, 또 이런 유통이 가능한 그런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런 뭐 마진이나 네. 또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맞지만 네. 실제적으로 뭐 소스라든가 그 영업의 비밀이나 영업의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또 자가격리 오랜 시간 들여서 개발한 제품의 네. 어떤 그 마진이나 또 원가까지 다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것은 또 사실 시장 경제 질서에도 사실은 네.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전부 원가까지 다 공개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네. 네, 이거는 사실 시장 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다. 좀 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우리 김동욱 대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프랜차이즈 본부 본사들의 가장 네. 큰 아마 이 왜곡된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제조업으로 뭔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으로 그 가맹 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이게 유통을 전문화한 거지 이게 제조업을 전문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룹 내에서 그 생산한 거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는 가맹 본부는 네. 자기 계열사의 어떤 제조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사실상 유통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거기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로부터 일정 어느 유통 마진을 붙이든 아니면 뭐 그냥 원가로 공급을 해서 유통비만 집어넣고 원가로 공급을 해서 로열티를 받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네. 실질적으로 제조 원가는 명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을 어떻게 공유 분배할 건가를 네. 논의할 수 있어야 네.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지금 모든 그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닭을 어디서 구매해가 와서 사실상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닭 경우에 네. 뭐 빵 경우에도 어떤 그 제조 공장으로부터 사실상 가지고 와서 보내는 거고 네. 이 부분은 그 양계 농장에서 구입한 가격 명확하게 있을 테고 네. 빵 공장에서 빵 만든 가격 명확하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를 공개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상호 투자 예를 들어서 본사가 투자한 돈이 뭐 1조고 가맹점 전체가 투자한 돈이 1조라면 네. 사실은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 하나 소유권 내지는 경영권의 네. 절반은 가맹점한테도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를 가맹 본사만 모든 권한을 누리고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경영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자체가 정말 제대로 일종의 장님이죠, 장님. 네. 박한균 사무총장님.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 공개하고자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공개 안 할 겁니까? 일부는 다 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네. 아마 12월 달까지는 다 50개 업체가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 원가 공개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요즘 시장의 목소리를 전 늘 현장에 있으니까요. 네. 시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원가 공개하면 생각나는 게 그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해라. 네. 아파트 분양가 그 어디야 원가 공개해라 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개된 게 없었죠, 네. 사실은. 우리 창업시장에서 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본사가 유통 마진의 폭리를 취하는 곳이 많다. 네. 이런 전제 요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역시도 저는 우리나라 가맹점 100개 미만 본사에서는 네. 오히려 사실은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건 어떤 특정 브랜드에 한정된 건 분명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진짜 이 창업 시장에서 원가가 공개돼야 될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 가장 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익이 적게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럼 매출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네. 비용의 첫 번째 고정 비용이 원재료고 네. 두 번째 고정 비용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월 임차료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부동산 거품이 창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전가됐다는 건 다 알려진 거고 특히나 저는 상가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웬만한 게 1층에 빵집 정도 하나 하려면 평당 분양가 5천 가게를 사실은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네. 10평 가게 하나가 10억이에요, 상가가. 네. 이거를. 그러니까 월세 500 내려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많이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 수익이 악화된 부분은 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놔두고 네. 대개 프랜차이즈한테 원가 공개해라. 이거는 가장 시장 경제의 기본까지 사실은 터치함으로 인해서 그냥 어깨에 반발이 살 수 있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그 연말까지 상호 조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예, 예. 네.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제 수익 구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좀 전환하자. 뭐 이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요구 사항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공정위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개설 마진으로 본사의 수익을 취하고 네.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개설 마진의 거품을 빼고 네. 유통 마진을 투명화하면서 네. 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네. 오히려 로얄티를 미국처럼 네. 좀 이렇게 보편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로얄티 문제 사실 우리나라 정보공개서를 보면 네. 다 로얄티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은 네. 더 그게 뭐 포스데이터 기준이든 네. 전체 매출액 대비 기준이든 요즘 뭐 전부 다 이 매출은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 대비 뭐 최소한 2%다, 3%다 이렇게 로얄티를 받겠다고 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 네. 실제 운용 사례를 보면 네. 우리나라 뭐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서 로얄티를 집행하는 브랜드는 아마 전체 5%도 안 될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 로얄티 문제 어떻게 보나 해서 직접 모 삼겹살 프랜차이즈 사장님하고 제가 최근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브랜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개 정도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네. 거기는 공식적으로 매출액 대비 포스데이터 기준으로 네. 월 2% 로얄티를 당연히 후불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구조가 당연히 대중화돼야 되고 네. 이러려면 이게 단순히 가맹점주들이 로얄티를 비용으로 느끼지 않고 네. 로얄티를 낸과 동시에 네. 본사와 가맹점에 그리고 이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하는 이런 수명 곡선을 늘리는 일이다. 네. 그에 합당하는 본사의 역량을 네. 투여하고 네. 광고 마케팅 투여하고 네.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떨어지면 시즌2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그 브랜드 같은 경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상당히 이상적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보편화될 수 있는가 이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한식 브랜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식 브랜드의 로얄티를 시행을 했다가 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액제를 하고 있어요.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 네. 예를 들면 얼마만큼을 더 이런 식이죠. 그것도 이제 매출 대비 얼마죠? 아니요. 매출 대비가 아니고 그냥 정액. 점포당 한 달에 정액 20만 원. 한 달에 아. 20
30, 30 점포의 이렇게 크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매출에 관계없이 네, 네. 20만 원 내라 네. 30만 원 네. 내라. 네. 네,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네. 원칙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가 네.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국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가야만이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 40년까지 계속 이렇게 물품으로 마진을 두고 또 유통 마진으로 본사가 운영되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로얄티를 하라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 맥히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로얄티를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은 가서 만약에 물건값이 안 들어오게 되면 물건을 단절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러닝 게이트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 게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유통 마진하고 러닝 게이트라고 조금 혼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의 3%를 로얄티로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 네. 매출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다. 네. 그러면은 3%면은 이제 3만 원을 받을 네.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왜 받는 것이 어렵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러닝 게이트를 하게 되면 네. 3%라고 하는 부분이 줘야 되는데 돈은 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 네. 계속 운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은 네. 안 주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실제적으로 러닝 게이트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할 때 강제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로얄티를 안 내면은 이제 점포를 폐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조항들이 당연히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네. 어떤 가맹 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점주들과의 어떤 친밀도 내지는 신뢰성, 네. 그 점주들이 알아서 월말 되면 로얄티 2% 안 아깝습니다. 네. 자동이체 시켜놨습니다. 네. 이럴 정도의 본사와 가맹점 간의 네. 어떤 한 몸이라는 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충분한 비즈니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네. 상황을 보면 네. 그렇게 신뢰감이 두텁지 않을 뿐더러 네. 본사는 맨날 많이 떼가는 곳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입금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네. 지금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맹점을 장악할 수 없다,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이 시장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가맹 본사들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상으로서 어떤 뭐 가맹점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경영 컨설팅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가맹점에 물건 이거 더 팔아도 더 사도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기 하고 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로얄티 제도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물건 유통 수익도 내고 네. 로얄티도 받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또 예.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다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것만 유통 수익만 내니라고 이 배고팠제 네. 로얄티까지 더 줄게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조 원가라든지 기본 원가를 명확하게 해줘야 네. 그렇게 해서 유통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 투명해야 이 로얄티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맹 본사들은 사실은 그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전국의 어떤 그 가맹점 관리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관리 조직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고요. 네. 슈퍼바이저는 전문가로서 그 가맹점들을 정말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서포팅을 하고 오히려 인큐베이션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네. 그 로얄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로얄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로얄티를 줘라. 이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죠. 네. 오히려 강도짓을 하는데 야, 네 돈 강도한테 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이제 비유를 조금 강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부에서는 러닝 로얄티 예, 예. 제도로 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고요. 예, 예. 저는 어차피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네. 우리 브랜드는 로얄티 제조입니다. 로얄티 중에서도 우리는 정률입니다. 정액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이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네.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저기는 로얄티가 너무 많고 궁극적으로 순이익률 10%도 안 된다. 네. 그럼 감행하지 말아야죠. 네. 처음부터. 네. 근데 이미 감행해 놓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창업자들이 최초의 감행 전에 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감행 점주분들, 우리 사장님 같으신 분들 현장에서 10분만 만나보면 네. 그 브랜드가 지금 기상도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빠르게 이 포털 사이트만 믿고 그냥 빠르게 계약하고 나서 네. 그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했을 네. 때는 늘 본사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로얄티로 다 간다고 해서 네. 이거는 하루아침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네. 다 따라갈 리도 없고요. 네. 어차피 저는 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네. 이런 방법이 대두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게 아마 보편화되기는 아마 분명히 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열티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우리도 무슨 나이키, 제가 상표를 예,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나이키다, 뭐 아디다스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로열티를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 브랜드는 전부 다 로열티를 제공하고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권을 예. 갖지 않습니까? 예. 프랜차이즈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유명 브랜드가 되면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명 햄버거 미국 브랜드 네. 이거 다 로얄티 주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로얄티를 주는 근거는 로얄티를 줘도 저거 하면 매출액 일정 정도 담보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져간다는 네.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프랜차이즈 자체의 본사의 영향이라든지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로얄티까지 다 가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우리 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가맹 점주들의 오히려 수익성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네. 여지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김상원 소장님. 예. 그 유명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가 이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추돼서 예. 뭐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예.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 요건 중에서 네. 꼭 그 오너분의 이전의 사업 이력이 어떤지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고 네. 가급적이면 가맹 계약 전에 가능하다면 네. 그 오너와 직접 최소한 인터뷰 정도로는 해보고 네. 신뢰감이 간다면 계약하는 게 맞다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너의 역량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오너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이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오너의 어떤 윤리적인 행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이 결정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오너분이 직접 세상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네. 그 브랜드의 가맹 점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미 법정 관리된 상황에서 또 그런 불행한 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건전한 시장 경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오너 리스크의 범주를 정확히 규정하는 제도를 만들고 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가맹점이 힘들어진다면 전 당연히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네. 쪽에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어떤 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제도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욱 대위원님 어떤 식으로 보호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황제경영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 관계자들이 사실상 공유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으고 경영 방침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운영되는 네. 회사나 프랜차이즈라면 네. 실제로 어떤 한 오너가 됐던 뭐 누가 됐던 어떤 한 그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빨리 정리하고 예.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네.
현재는 그렇지를 못하고 네.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그 기업의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까지도 예. 그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오너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과거 얼마 전에 그 뭐 치킨 프랜차이즈 같이 네. 어떤 오너가 문제를 딱 발생하면 네. 모든 그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불매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물론 그 브랜드 본사도 타격을 분명히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곧 그 브랜드 가맹점주들이거든요. 네. 가맹점주들은 아무 잘못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벼락 당하는 이런 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점주협의회들이 만들어져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공정위에서도 나름대로 뭔가를 갖다가 이래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네. 모든 브랜드별로 경영자 측과 그다음에 가맹점주 협의회 측이 네. 같이 참여하는 네. 의사결정이나 방향들을 같이 네. 공유해서 네. 결정해 나가는 이런 네. 어떤 그 경영 참여형 네.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네.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 오너의 이미지 실추 문제는 가맹점 본사 입장에서도 좀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협회나 정부나 협회 쪽에서는 일단 뭐 윤리 교육이나 네. 또 상생 교육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를 통해서 뭐 인증제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점주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 안정 장치를 할 수 있는 본사에서 보험이나 보험제도나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가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손해배상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 프랜차이즈 업계 이제 수익 구조 문제, 그로 인한 이제 갑질, 이른바 갑질 경영 문제, 그리고 이 수익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오너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이 어떤 뭐 대책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22만여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족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경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성공시켜서 돈을 벌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욕망, 프랜차이즈의 가맹에서 생계를 꾸리겠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희망, 한국 사회에서는 소박한 희망이 거대한 욕망에 수없이 희생당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브랜드 창업자가 욕망을 분배하며 돈을 벌고 브랜드를 빌려온 자영업자가 희망을 실현하며 빚을 갚는 상생의 구조. 이 같은 구조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자리를 잡는다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2%가 아니라 90%까지 늘지 않을까요? 내수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상생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닐까요?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